대충 노력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내가 한 200일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200일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저하지 말고 한번 200일간은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 2부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부부터가 진짜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응용해야 되는 범위니까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그 구체적인 얘기들 가지고 좀 짚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과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식사관리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냐에 있어서 그 식사 습관하고 운동 습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립선암 같은 이 호르몬 계통 암은요, 다른 암에 비해서 이 식사 관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암환자 요양원에 지금도 가평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립선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500, 1000 뭐 이러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올 때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얼굴색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괜찮으신 분, 뭐 아니면은 뭐 상당히 상황이 안 좋으신 분, 뭐 이런 분들에 따라서 처음에 올 때 하겠죠. 근데 이게 한두 달 지나면은요, 이 식사 관리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성인이다 보니까 뭐 억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만 제공할 뿐이고,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 안 한 분들하고요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암이 이 전립선암이에요. 식사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의 차이가 확확 납니다. 저 금방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그 2달 전에 이분은 분명히 PSA 수치가 이분보다 훨씬 나쁘고 상황이 훨씬 좋지 않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시돼요.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은 식사 관리 잘 하신 분이 훨씬 더 몸 상태도 좋고 앞으로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아마 그 이유는 이 호르몬 계통암이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는 게 뭐 딴 거 있겠어요. 우리 몸에서 이 먹는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이 식사 관리, 그러니까 전립선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식사 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 관리라는 게 우리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요, 당 섭취 제한입니다. 여기서 당은 설탕할 때 당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관리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당 섭취를 제한하자. 200일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전립선암의 특별한 식사 관리입니다. 동물성 지방을 전립선암은 특히 더 자제를 해야 돼요. 다른 암에 비해서요. 세 번째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뼈의 전이가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의 저항력을 길러놔야 돼요. 미리 뼈의 전이가 안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뼈의 건강성 확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당 섭취를 최대한 줄이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100일의 혁명의 첫 번째 목표는요, 암의 기세를 꺾어서 암의 성장 속도를 줄이자, 이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암의 성장 속도, 암의 기세를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거의 유일한 방법은요, 암을 굶기는 거예요. 암을 굶겨야 돼요. 그럼 암을 굶기는 거, 뭐 당연히 그 암이 뭘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굶길 거 아닙니까? 근데 암은 이 자기 자신의 유일한 생존 에너지원으로서 이 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암은 당만 먹고 커요. 우리 몸에서 또 당만 먹고 크는 게 있는데 이게 뇌가 그래요. 그러니까 암하고 뇌는요, 당만 먹고 크거든요. 근데 이 당을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먹어야지 요만큼 커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세포가 당을 요만큼 먹으면 요만큼 클 때 얘는 정상세포하고 똑같이 암이 똑같이 크려고 그러면 그거의 20배 정도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노려야 돼요. 왜 암이 당을 선택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음식물들 보면은요, 당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어떤 음식물이건 간에 이 무수히 존재를 하거든요. 당 같은 경우는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탄수화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는 탄수화물 음식인데 우리가 먹으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이 당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정상세포에 비해서 성장하는데 20배의 당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용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암을 굶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의 섭취를 줄여야 되겠죠. 그럼 당의 형태로 우리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지 당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밥은 뭐죠?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당의 최대 공급원인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암과도 싸워야 되고 내 몸 스스로도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전체 식사량을 유지를 하시되 전체 식사에서 차지하시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줄인다, 탄수화물을 많이 줄인다, 그러면은 너무 배고프지 않아요? 다른 것도 같이 드셔야죠. 그러니까 전체 식사량을 유지하는데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이면은 다른 거를 더 많이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플 필요는 없고요. 다른 걸 더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비율 자체를 많이 줄인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이제 밥, 반찬, 국, 찌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야채 샐러드 같은 거. 그런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밥부터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밥을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나는 암 환자니까 밥은 열심히 먹을 거야. 밥은 잘 먹어요. 암 환자라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체질 안 바뀝니다. 절대로요. 밥부터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한 공기가 한 200g에서 21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밥을 아무리 안 줄이시더라도 한 반 공기까지는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3분의 1 정도 공기까지요. 밥 한 공기 한 200g 정도 되면 각설탕으로 치면 한 16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는 밥인데 들어가면은 당이에요.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좀 줄이셔야 돼요. 목표로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3분의 1, 한 70g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흰 쌀밥, 밥은 이제 보통 유기농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는데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기농 현미 잡곡밥이 암에 좋다? 그렇지 않아요. 흰 쌀밥보다 좋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유기농 현미 잡곡밥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양을 줄여야 돼요. 대신 흰 쌀밥보다 현미 잡곡밥이 좋으니까 현미 잡곡밥을 흰 쌀밥 대신 먹을 뿐이에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현미 잡곡밥이 암에 좋은 게 아니라 현미 잡곡밥은 흰 쌀밥보다 좋고 현미 잡곡밥조차도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조차도 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절대 반 공기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신경 많이 쓰시고요. 이게 제일 앞에서 얘기하는 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찬은요, 그럼 반찬을 뭘 할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두부, 콩, 나물, 채소, 버섯류, 해조류, 생선, 어패류. 헷갈리잖아요? 이 당질 지수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음식이 이 당으로 바뀌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이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같은 경우는 이 당을 같은 양을 먹었을 때도 당을 더 많이 먹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또 우리 반찬 하실 때 이 당질 지수를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이 당질 지수가 낮은 음식 식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부, 콩, 나물, 채소, 버섯, 해조류, 생선, 어패류, 조개류죠. 뭐 이런 것들 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사실 좀 반찬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사실 환자분들보다 환자분들 보호자가 훨씬 더 힘드세요. 이 식사 때문에. 가지고 이렇게 반찬 종류하고 조리법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놓거든요. 지금 그 요양원에서 지금 환자분들이 드시는 그런 음식들. 물론 거기도 100%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맛을 잃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식 개념으로 이렇게 탄수화물 같은 거 가끔가다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어떤 반찬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식단표 이거를 계속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물김치, 백김치, 동치미, 강추라고 했잖아요. 이것만큼은 꼭 식단에서 한 번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물김치, 백김치, 동치미. 근데 좀 헷갈려서 이거 찾아볼까 말까 하다 물김치하고 동치미하고 같은 거 맞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좀 다르지. 좀 다른가요? 동인지는 손 물어 담는 거. 네네네. 물김치는 그냥 그렇죠. 배추나 무, 아, 이거에 좀 담는 거잖아요. 맞아요. 동치미는 이제 주로 무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가죠. 그럼 이 세 개 제가 제대로 적은 거네요. 그러니까 물김치, 백김치, 동치미는요 필수 식단에서요 항상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왜 그러냐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거든요. 그냥 요것 중에 하나 정도는 항상 좀 놔두고 식단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지 네? 왜 그러냐? 왜 먹어야 돼? 아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요. 주로 이제 유산균 개념하고 효소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식단에서 효소 자체를 가장 많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건데 그 효소의 역할이라는 게 이 토종 유산균 개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슈퍼 초강력 유산균, 슈퍼 초강력 효소에 결합된 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가지고 먹기도 좀 편하고 반찬 대신요. 꼭 좀 요거는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식단에다 두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예, 그리고 밀가루 음식, 밀가루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겠죠. 튀긴 음식 200일간 자제하세요. 그 다음,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음식들 한번 불러볼게요. 라면, 국수, 칼국수, 수제비, 떡, 꿀, 당면, 감자, 고구마 삶은 거, 밤, 묵, 빵, 옥수수 이런 것들 절제하시고요. 정말 먹고 싶으면 아주 조금만 드세요. 반찬으로 조금만요. 그 다음 가공식품들,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껌, 음료수 등은 200일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일,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과일도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립니다. 이게 그 당분을 많이 이렇게 공급받는 이 큰 요소예요. 그래서 과일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이 암에 걸리고 나면은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과일 여태까지 평소에 안 먹었던 채소 그 다음에 과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일은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드시는 양 자체가 모든 과일을 다 합쳐가지고요. 주먹 하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 정도? 그러면 사과 가지고 먹었을 때요. 하루에 3번 먹으면 3조각 나눠 드셔야 돼요. 하루에 사과 3개가 아니라요. 열대과일 쪽, 수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훨씬 더 안 좋고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항상 언제 드시냐면 식전에 드세요. 식후에 드시면 이 혈당 자체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내 몸의 당분 자체를 엄청나게 암세포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일은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주먹 하나 정도 다 합쳐가지고요. 토마토는요, 과일로 치지 마시고요. 다른 과일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마토에 끝나죠. 토마토는 과일, 제가 지금 말씀하는 그 과일에 포함하지 마시고요. 토마토 많이 먹어도 잘 당기는데. 네. 근데 절산암 환자분들은 이제 토마토 많이 드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음식이건 간에요. 아무리 좋다라는 것도 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토마토는 7개 먹으라고. 토마토는 과일 아니고 채소. 채소류에 네, 채소류에 포함되겠죠. 근데 뭐 7개를 먹건 뭘 먹건 간에 뭐 크면은 조금 먹을 거고. 근데 제 생각은 어떻게 좀 다르냐면은요.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토마토를 약으로 많이 드시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건 간에 한 가지 음식 자체는 배가 안 부를 정도로 조금씩만 적절하게 이렇게.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반찬으로 먹는 게 괜찮죠. 대신 올리브유도
가급적 적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제가 항상 선생님, 네. 주로 병원에 가서 보면 그 교수님들이 권하는 게 도마도를 많이 드십시오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것만 밖에 몰라서 그래요. 토마토 그리고 되게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 음식 자체를요, 뭐 전립선암에 좋다고 토마토만 많이 먹고 이런 거보다도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공복에 딱 조금만 한 개 정도 익히가 먹거든요. 괜찮아요. 그 뒤에만 먹고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괜찮습니다. 네. 예. 선생님 나의 뺀 그 영양제를 그냥 이거 하면서 투명을 하면서 먹어도 되나요? 같이 드셔도 상관없는데요. 왜 그렇게 같이 드실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토마토를 잘 드시면은 충분히 비타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차피 예를 들어 비타민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타민 하나가 요만하게 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 비타민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거를 만들기 위한, 그게 상하지 않기 위한, 안정성을 주기 위한 다른 것들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 또 부영제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알약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자체는 그거를 네. 하루에 한두 알 정도 먹어도 관계 없겠네요. 네? 하루에 한두 알 정도 어떤 거요?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을 다른 방식으로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런 게 좀 부족할 때는 그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과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일 자체도 이 과일은 좋잖아요, 저 과일은 좋잖아요.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여기 초점 자체는 당 섭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당 섭취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 공급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과일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드세요. 그러지 마시고, 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과일 자체는 다 먹어봤자 하루에 주먹 하나, 하루 먹는 양 자체가요. 그리고 반드시 식전, 그러니까 식전에 먹으면 약이 되고요, 식후에 먹으면 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 같은 경우. 네, 맞죠. 당연히 안 좋겠지. 선생님, 당분이 있는 거라면 되도록 자제하기 좋네요. 되도록이면 자제가 아니라요, 거의 안 드셔야 돼요. 200일 정도. 200일 이후에는요, 조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 섭취를 최대한 줄이자, 암을 굶겨라, 여기서요, 우리가 모르면서 먹는 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알고 아는 것들은 피하는데 모르면서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럼 선생님, 당뇨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는 어떻게 나겠네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뒤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이 당 섭취 줄이자, 반드시 이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하자. 제가 또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연락이 많이 와요.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냐 나쁘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은요, 먹어도 된다 그래요.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환자한테 좋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나쁘다에 속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래 안 드시던 분이라면 안 드시면 돼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 자체가요, 좋고 나쁜 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평소에 고기를 안 드시던 분이라면 계속 안 드셔도 되고요. 고기를 근데 되게 좋아하시던 분이라면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좀 요거보다 안 담고 당이 안 들어가는 요거부터 자체가 그런 당도 그렇고요. 유제품 자체를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유제품 자체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유로 만든 제품. 교수님, 유제품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먹어도 안 돼요? 우유 제품에서 젖이 아닌 우유, 소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저는 많이 먹어야
먹어도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먹어도 되는데요. 유제품에서 나온 단백질 드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이렇게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알약 형태로 된 아니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추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음식물을 통해서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충족을 시키고 그게 부족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다른 걸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네. 건 아니다. 이거를 모르잖아요. 뭐 끼는 충분히 콩이나 그래서 단백질 섭취하는. 그러면은 따로 드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충분하다 싶으면은요, 굳이 그런 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근데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한 가지 더 듣고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그 육고기를 좀 피하려 했는데 네. 오리고기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나는 좀 먹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이왕에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요,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안 먹는다 생각하는데 너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기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고기를 좀 먹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필요할 때는 좀 드시는데 많이 먹지는 마시고요. 고기 자체가 고기를 드실 때는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보다는 이제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굽기보다는 수육 형태로 드시고, 붉은색 고기보다는 닭고기, 오리고기가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리고기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리고기가 좋냐 나쁘냐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아까 현미 잡곡밥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고기를 굳이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면 내가 충분히 단백질이 확보가 돼서 먹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암에 좋은 건 아니에요. 대신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 어떤 고기를 먹을까 할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염소고기 이런 거보단 오리고기가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체품으로서요. 그리고 이제 평소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이 콩하고 콩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무가당 두유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또 뼈의 건강성 확보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즉 고급 단백질 가지고요,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앞에 거요. 뼈의 건강성을 확보하자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몇 가지를 써놨어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뼈 쪽으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놓으셔야 돼요. 지금 뼈에 전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호르몬 치료를 받다 보면 뼈가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뼈에 이미 지금 전이가 되신 분이라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홍화씨 가루, 그 다음 무가당 두유 또는 콩물, 그 다음 구연산 칼슘, 그 다음 마른 멸치, 뭐 검은깨, 표고버섯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뼈에 혹시 전이가 진행되신 분 같은 경우는 요거를 다 드시는 게 좋아요. 홍화씨 가루는 먹는 법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제가 뼈에 전이가 안 됐더라도요, 하루에 두 번 정도 꼭 무가당 두유는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까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뼈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고요. 하루에 2개 드시면 됩니다. 무가당 두유 대신 콩물 직접 만드셔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연산 칼슘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죄송한데 예. 강의 마치고 바로 하신다고 아니요, 제가 따로 이렇게 질문하실 시간 드릴 거예요. 구연산 칼슘이 뭐예요? 칼슘인데 구연산 칼슘이라고 따로 있어요. 약국에 가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구연산 칼슘. 그러니까 칼슘이 아니라 칼슘의 한 종류예요. 구연산 칼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연산 칼슘 정도는요, 이게 하루에 보통 구매하시면은 저희 어머님한테도 제가 항상 이거는 사드리거든요. 한 달치가 한 60알, 하루에 2알 정도 되는데 한 23,000원, 24,000원 정도 해요.
요거 정도는 꼭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그네슘, 비타민 D. 제가 이제 어떤 브랜드다라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기서는요. 대신 저한테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희 어머니 먹는 거 그거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지금 첫 번째 200일간 당 섭취를 줄이자. 당 섭취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동물성 지방 섭취 자제. 그 다음 세 번째 뼈 건강성 확보. 진도를 좀 빨리 뺄게요. 4번까지만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되게 노력을 했어요. 당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요. 우리 몸이 이 병적인 증상이 어떤 음식이건 먹고 나면은요. 먹고 나면은 식후, 우리 식전혈당, 식후혈당 있잖아요. 식전, 아무리 작은 거, 그러니까 조금을 먹더라도 식후혈당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원래 아까 선생님이 이제 당뇨 얘기하셨지만은 정상적인 내 혈당. 근데 이 혈당이 어떤 분은 좀 낮을 수도 있고 당뇨 같은 게 있으시면은 어떤 분 같은 건 좀 처음부터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항상 정상세포하고 싸움을 해요. 이 당을 같이 먹기 위해서 정상세포하고 싸움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내가 똑같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정상세포보다 20배 정도의 당을 더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당 수치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안정만 된다 그러면요 우리 정상세포도 만만치 않게 싸우기 때문에 내가 말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정상세포가 더 많은 거예요. 암세포보다. 근데 정상세포가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때문에 혈당 수치가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면은 실제로 암세포 자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병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식후에 혈당 자체가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그 혈당 피크라 그러거든요. 그 식후 혈당이 식전 혈당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식사하시고 나서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다시 정상적인 그 혈당으로 돌아오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때 다 먹고 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밥도 줄였지, 그 다음에 당질 지수 낮은 걸로 먹었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후 혈당 자체가 확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때 그냥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 수치가 식후에 올라가지 않도록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여기 좀 보세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당질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거는 기본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식사를 하실 때요, 이 음식물 조리법에 따라서 이 혈당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양념을 많이 할수록,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리는 짧고 간단하게, 이 내용들은 다 뒤에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요거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 샐러드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좀 샐러드를 좀 준비를 하세요. 식사하실 때. 그래가지고 먼저 좀 드세요. 그러니까 반찬 말고요. 반찬에서 드시는 야채들 말고 야채를 좀 따로 준비하셔가지고요. 많건 적건 간에. 적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근데 적더라도 이 샐러드를 항상 먼저 준비를 하시고 밥 드시기 전에, 밥이나 반찬을 드시기 전에 샐러드를 좀 먼저 드시고 나서 이렇게 좀 드시면은요, 이 똑같은 거를 먹더라도 이 당으로 올라가는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 시스템 자체가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양 음식 같은 거 코스로 먹을 때 샐러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중국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거 먹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밥이 나오잖아요. 그 순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샐러드를 좀 먼저 좀 드시는 거, 이거는 그냥 200일간은요, 생활 습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한 접시 정도 야채들 이렇게 듬뿍 하셔가지고요. 그거 먼저 먹고 이렇게 좀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꼭 하셔야 좋겠어요.
식후에요. 이 견과류 있지 않습니까? 견과류 우리 보면은 그 슈퍼 같은 데 보면은 마트 같은 데 보면 요즘 하루 견과라고 해서 이렇게 팔죠. 하루 견과 뭐 매일 견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들 이렇게 한 봉지 넣어서 팔잖아요. 안 사보셨어요? 그 있거든요. 저 사셔가지고 3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건포도는 빼고 견과류만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그거를 식사하시고 나서 좀 드세요. 바로. 그러면 이게 식후 혈당 피크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견과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루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견과류가 지방 덩어리거든요. 물론 좋은 지방이긴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지방도 많이 먹는 거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 때문에 견과류, 아까 과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 견과류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견과류도 조금씩, 원래 아몬드로 치면 20알입니다. 20알.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 어떤 견과류건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식사 후 30분 이내 운동은 좀 하시기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내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 먹으면요. 이 음식도 가리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안 먹고 이것저것 신경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아 정말 야채도 이렇게 먼저 먹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많이 먹으면은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200일 동안 남환자분들은요 항상 배고픈 상태가 제일 좋아요. 우리 몸에서요 배고픔은 항암 유전자를 깨워주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내가 배가 부르고 넉넉할 때는요 우리 암하고 싸우는 그 유전자 작동 자체를 안 해요. 내 몸이 편한데 내 몸이 뭐가 아쉬워서 내 유전자를 깨우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 약간의 배고픔들은 항상 존재를 하고 그리고 한번 식사를 하실 때 절대로 과식을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그리고 이 과식을 하시게 되면은요 어느 날 저녁에 예를 들어 많이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먹고 얻는 에너지보다 이 음식물 자체를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우리 몸은 실제로 이 소화 자체는 우리가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 자체가 그 에너지를 써야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자체를 아껴가지고 오히려 암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암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될 그 체력들이 전부 다 소화하는데 다 쓰이다 보면은요 그럼 암하고는 언제 싸워요? 항상 이 과식은요 가장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하나 좋다고 해서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고비들은 좀 넘어왔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게 할 얘기가 많고 시간은 적고 이러니까 이게 막 혼선이 돼가지고 좀 하네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여기에 다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데에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많이 써놨습니다. 산성화되는 걸 막고 효소, 그다음 식이섬유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신선한 채소를 보통 하루에 한 300g 내지 400g 언제 먹는 게 제일 좋다고요? 식사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드시고 드세요. 근데 실제로 300g, 400g이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데쳐 드시면 조금 편해요. 데쳐 드시면 편하고 아무리 데쳐 먹더라도 정말 먹기 힘들다 싶으면은요 뭐 녹즙 같은 거 또는 야채 분말 같은 거 하루에 내가 300g은 먹겠는데 400g은 못 채우겠어. 그럼 나머지 100g은 녹즙이나 야채 분말. 야채 분말은 보통 1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채 분말을 10g 먹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녹즙 같은 거 야채 분말이나 그리고 보통 야채 드시는 거는요 어떤 야채를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본 거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성이 강하지 않아서 약초로 안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야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민들레 같은 거 평소에 반찬으로 많이 드세요? 많이 안 드시죠? 그런 거는 야채에 그럼 안 속하는 거예요. 그건 약이에요. 약성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찬으로 쉽게 먹는 것들 그런 걸 야채로 사용하시면 돼요. 하루에 300g에서 400g.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돼요. 물. 당연히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공기. 그 다음 물. 그 다음 밥이잖아요. 밥은 아까 말씀드렸고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되 조금만 먹자 이거예요. 근데 물은요? 살아있는 물이 뭘까요? 살아있는 물, 수돗물? 이런 살아있는 물로 안 볼게요. 그죠? 여러 가지 정수 과정을 약품들을 넣어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에 몇십 킬로의 그 낡은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아파트 내에서도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 수도관 자체가 그렇고, 이거를 내가 그냥 먹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 수돗물 자체를 보리차를 써서 만든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수돗물은 끓여도, 한번 죽은 물은 끓여도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하수는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뭐가 들었는지 나도 몰라요. 그죠? 아니 지하수 네. 그거 해가지고 합격되는 그런 합격이라는 거는 그냥 먹어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지. 검사해가지고 네네. 합격하는 게 그렇지는 약수.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지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하수도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요, 지하수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정수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정수기 어떻게 사용하시죠?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시죠. 그러면은 수돗물 자체를 정수한다고 죽어있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물 쪽으로는요, 이거 물 공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물만 한 달 걸려요, 한 달. 이물, 저물, 이온수기, 수소수기. 아, 복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200일밖에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생수 사서 드세요. 그리고 물만 생수 쓰고 우리가 밥할 땐 또 수돗물 쓰고 이러지 마시고요. 모든 자기가 사용하는 그 음식물들, 밥 드시는 물도 기왕에 생수 쓰셨으면 생수 쓰시고요. 그리고 밥이나 그 다음에 음식 하실 때, 반찬 만드실 때도 항상 생수를 쓰세요. 그냥 딱 이렇게 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비싼 이온수기, 뭐 수소수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사셨죠, 근데? 그렇지 않나요? 사실 필요 없어요. 산에 가서 흐른 좋은 흐른 물 어쩌다 보면 진짜 좋다고 확신하면은 그러니까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제가 함부로 지하수 드셔도 된다. 나쁜데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동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뭐라고 딱 정할 수가 없는 상태. 그다음 이제 우유요. 우유는 정말 의견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저희가 한 15년째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16년째 됐거든요. 근데 우유에 대해서 어쩔 때는 뭐 온갖 언론에서 우유 암 환자한테 우유가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어쩔 때는 또 몇 년간은 또 우유 먹으면 안 된다 암 환자들한테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좋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좋다라는 게 암 환자분들 우유 드셔야 된다. 우유는 완전 건강식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헷갈릴 때는요. 저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거는요. 좋다라는 쪽은요. 아마 그 우유 회사 같은 데서 연구 자금을 받아가지고 논문이 나온 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근데 우유가 나쁘다라고
반대하는 쪽 같은 경우는 이익 볼 게 없잖아요. 그럼 아마 이거는 그냥 실체적인 진리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남들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고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는 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우는 암에 좋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한우 자조금 뭐 이런 데서 연구를 하면은 다 뭐 좋게 나와요. 실제 연구라는 게 자체가. 뭐 커피가 암에 좋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우유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따지면 그 뮤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점액, 우유가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뮤신이라는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이게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그리고 논란이 많고 내가 이걸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닐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리고 우유 말고도 우유는 원래 단백질 때문에 많이 먹잖아요. 단백질, 칼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먹는데 우유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훌륭한 무가당 두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가당 두유가 있을 땐 굳이 우유 같은 거 드실 필요는 없겠죠. 저라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만든 유제품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이건 어때요? 아까 그 우유 단백질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조법에 따라서요. 우유에서 나온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대부분요. 그래서 단백질 개념으로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드셔도 될 거예요, 아마. 단백질이 보충이 필요할 때. 근데 더 좋은 거는 그런 걸 따로 안 먹어도 되게 내가 평소에 단백질 관리를 두유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걸로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항상 약으로 먹는 거는 차선이에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약은 뭔가 부족할 때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소금, 설탕, 식용유, 고추장. 소금은요, 어떤 분들 저염식 한다고 소금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은 안 그래도 식사 맛있게 못 하시고 맛도 없어 죽겠는데 소금 저염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입맛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금은요, 그러니까 딱 쉽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소금을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소금 많이 먹으면 암이 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조금 쓴다. 그럼 좋은 걸 쓴다. 그러니까 정제염은 절대로 안 되고요. 천일염 쓰시면 돼요. 소금은 천일염을 조금만, 요 정도. 설탕이요? 아까 당이 안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가급적 안 먹는다? 근데 설탕을 너무 안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설탕이 그러면은 조금만, 똑같아요. 소금하고 조금만 쓴다? 그럼 설탕 대용품? 제가 권하는 거는 여기 스테비아 추출물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이제 무설탕이라고 해가지고 에리스리톨이라든지 자일리톨 이런 거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가베 이런 것들, 꿀 절대 안 되고요. 조청 절대 안 되고요. 스테비아 쓰세요. 무난합니다. 식용유는요, 이것도 조금 쓰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일반 용기에 쓰지 마시고요. 그 스프레이 용기 있지 않습니까? 칙칙칙칙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 구매하셔가지고요, 이 스프레이 가지고 이렇게 약간 뿌려가지고 쓰세요. 식용유를 흥건하게 쓰시지 말란 소리예요. 안 쓸 필요는 없는데 조금만. 그리고 가급적 좋은 거 올리브유라든지 그냥 비싼 식용유 쓰세요. 비싼 식용유들이 좋아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이 발화점이 낮아가지고 뭐 하는 데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정도 많이 필요한, 어차피 200일인데 그 정도 기름이 많이 필요한 음식 자체는 아예 먹지 마세요. 고추장은 가급적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요. 고추장에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급적 적게 드시고요. 찌개나 국을 담백하게 드시고요. 음식은 어떤 사람은 20번 이상 씹어 먹어라, 어떤 사람은 30번 이상 씹어 먹어라, 어떤 사람은 50번 이상 씹어 먹어라. 음식을 50번 이상 씹어 먹기가 정말 힘듭니다. 실제로 씹어 먹어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한 20번 정도 씹어 드세요. 꼭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아까 소화에 내 몸이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좀 그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소화를 많이 시키겠다. 그래서 위와 장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200일간 먹지 말아야 할 음식 해가지고요. 좀 쭉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아까 했던 얘기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실장님. 예. 기회는 짧은데 지금 그냥 바로 할까요? 아니면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들이. 괜찮으세요? 예. 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긴장이 조금 풀리거든요. 사실 맘 같아서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싫으시죠? 식사 거의 끝났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고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